러시아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전쟁으로 가족과 남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러시아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갈 곳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과부들을 받아주지 않자 그들은 새 삶을 찾아 떠난 것인데요.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무엇이 러시아 과부들을 한국으로 이끄는 걸까요? 러시아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 저널의 기자 이리나 페트로바입니다. 저는 항상 진실만을 찾고 보도하는 기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우연히 맡게 된 한 취재가 제 인생을 바꾼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 2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죠. 모스크바의 거리는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 아래에선 깊은 불안과 공포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제재는 우리 경제를 옥죄었으며 매일 전사자 명단이 길어져갔죠. 어느 흐린 월요일 아침, 편집장 세르게이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항상 직설적인 사람이었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리나, 흥미로운 자료가 들어왔네. 전쟁 과부들 이야기야. 저는 관심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전쟁 과부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넘쳐났으니까요. 하지만 세르게이가 내민 서류를 보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행 비자 신청자 중 40%가 전쟁 과부라고. 이게 무슨 의미죠? 세르게이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알아내야 할 일이야. 왜 그들은 하필 한국을 선택하는 걸까?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말이야. 처음엔 그저 쓸데없는 통계의 우연한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게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 K-팝 정도로만 알려진 먼 나라였으니까요. 제 냉소적인 반응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뭐, K-드라마에 빠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세르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닐 거야. 그들 대부분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고 대부분 자녀가 있어. 단순한 판타지로 가족을 이끌고 낯선 나라로 떠나진 않을 테지. 저는 반신반의하며 자료를 넘겨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신청자가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교사. 결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좋아요, 알아볼게요.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마 어떤 여행사가 한국 이민 패키지를 홍보하는 정도일 테니까요. 세르게이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취재해보면 알게 될 거야. 이런 숫자 뒤에는 항상 인간의 이야기가 있어.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전쟁의 비극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들은 정말로 그곳에서 찾는 것을 얻고 있을까? 그날 저녁,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소피아 이바노바, 35살의 과부였죠. 남편은 전쟁 초기에 돈바스 지역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10살 배기 딸 카차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서울의 야경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과 낯선 언어의 문자들. 소피아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씩 희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것은 단순한 통계 속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꿈꾸는 한 여성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소피아의 집을 다시 찾은 아침, 저는
어젯밤보다 더 많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환상이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일까? 아니면 단순히 어디든 러시아를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 때문일까? 저는 냉정한 기자의 눈으로 그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소피아는 전날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디든 전쟁이 없는 곳으로요. 저는 그녀의 말을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유럽이 더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할 텐데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새 삶을 위한 선택이더라고요. 소피아의 설명은 생각보다 실용적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포화 상태였고 러시아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로웠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도 불안정했죠.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비자 취득이 용이했고 특히 고학력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솔직히 한류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요? 드라마에서 본 로맨틱한 이미지 때문에요. 소피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 이미 정착한 친구 타티아나의 일상이었죠. 깨끗한 거리, 밤에도 안전하게 다니는 아이들, 정상 작동하는 대중교통. 모스크바에서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현실이에요. 타티아나는 의학연구원이었는데 서울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의 아이는 국제학교에 다니고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소피아를 보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말이죠.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공포에 떠는 삶, 그게 제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현실일까요? 그 순간 저는 소피아의 눈에서 단순한 동경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환상과 현실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희망 사이의 선택이었죠.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소피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제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여기 러시아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일까? 다음 날,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나기로 계획하며 저는 점점 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그들의 선택이 단순한 환상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진실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취재 3일째, 저는 서울에 정착한 러시아 여성과의 화상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타티아나 쿠즈네초바, 38세의 IT 전문가였죠. 그녀는 1년 전 남편의 장례식 직후 10살 된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 타티아나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로감은 여전했지만 공포는 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나 씨. 모스크바는 어떤가요? 타티아나가 물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추운 겨울이고 여전히 뉴스는 승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타티아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러시아 뉴스를 보지 않아요. 인터뷰는 예상보다 솔직했습니다. 타티아나는 한국 생활의 좋은 점만이 아니라 어려움도 털어놓았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고립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까지. 가장 힘든 건 처음 몇 달이었어요. 아무것도 읽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그녀는 결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사회예요. 타티아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버스가 시간표대로 오고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경찰이 뇌물을 요구하지 않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삶의 질을 만들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타티아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더 나은 생활 조건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였고 어쩌면 존엄성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래 사용해온 제 삼성 스마트폰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에서는 서방 제재로 인해 정품 부품을 구하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수리점은 중국산 복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급히 구입한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인터뷰를 계속했지만 기대했던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화질은 형편없었고 배터리는 빠르게 소모됐으며 심지어 녹음 기능도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중요한 인터뷰 도중 폰이 갑자기 꺼져버린 후 저는 좌절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때 타티아나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사회예요. 어쩌면 그 말은 단순한 기술적 신뢰성을 넘어선 사회 전반의 정직함에 대한 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작은 진실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더 큰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존엄, 그리고 정직한 삶에 대한 보편적 갈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취재 일주일째, 저는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작은 빵집에서였죠. 러시아어로 주문을 하려다 실수하는 젊은 동양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도움을 제안했고 그렇게 민호라는 대학원생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에서 왔어요.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고 있죠. 그는 러시아어와 한국어 실시간 번역 앱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우연이었죠. 마침 그 주제에 대해 취재하고 있던 참이었으니까요. 혹시 잠시 인터뷰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러시아 여성들의 한국 이주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민호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빵집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앱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러시아어로 말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어 번역이 화면에 나타났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일상 대화에는 충분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언어 장벽이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민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 발전이 빠른 편이죠.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왜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안정성 때문 아닐까요? 한국은 불확실성이 적은 사회거든요. 민호의 말은 단순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불확실성. 그것은 지금 러시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였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환율은 어떻게 변할지, 누가 갑자기 조국의 적으로 선포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려는 순간 제 중국산 스마트폰이 또다시 먹통이 됐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삼성 기기로 도움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러시아에선 모든 것이 고장나요. 기계도, 약속도, 인간관계도. 하지만 한국에선 적어도 기술은 제대로 작동하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찾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고 규칙이 작동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피아에게 다시 연락해 한국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뭔가요? 소피아의 대답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딸이 밤에 혼자 학원에서 돌아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버스, 뇌물 없이도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는지를. 안전, 신뢰, 정직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이 특별한 사치품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이 사회에서 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불편한 질문이었지만 이제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 타티아나,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는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선택과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말이죠. 취재 2주일째, 저는 모스크바를 넘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노보시비르스크 등 러시아 각지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한국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안정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소아과 의사 예카테리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의약품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어요. 환자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제 기술로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보시비르스크의 초등학교 교사 나타샤는 다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선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르칠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실제로 미래를 준비시키죠. 모스크바 근교에 사는 주부 올레시아는 더 실용적인 이유를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재혼하는 걸 반대하세요. 한국에서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주를 결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 자기개발, 그리고 희망에 관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난 베라는 한국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소개팅 사이트를 통해 한 한국 남성을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달랐어요. 그는 제가 무급으로 그의 가게에서 일하길 원했고 여권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베라는 결국 러시아 대사관의 도움으로 귀국했지만 그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모든 나라에 나쁜 사람은 있어요. 한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결국 현실입니다. 베라의 이야기는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환상을 좇아 무작정 떠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가 필요한 일이었죠.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거나 이미 온라인으로 교제 중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주가 아닌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가 순전히 편의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만난 나타샤는 제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지난 1년간 영상통화로 민석을 알아가면서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는 제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항상 정직했어요. 이건 편의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죠.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한국행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이동이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루는 나타샤가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려면 한국에 직접 가봐야 해요. 그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 한국을 경험해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취재 여행을 넘어서는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여정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한국 기자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양국의 시각을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의 국제부 기자 김지원을 찾아냈고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답장이 왔습니다. 김지원과의 첫 화상통화는 예상보다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30 중반의 활기찬 여성으로 그녀의 러시아어는 서툴렀지만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섞어가며 대화하는 것이 묘하게 즐거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현상에 관심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 신부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시청률이 꽤 높았죠.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의 한국행이 양국에서 모두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이 현상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원은 한국의 시각에서 이 현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었고 농촌 지역에서는 신부 부족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러시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사회 적응이 쉬운 것으로 인식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진 않아요. 지원이 덧붙였습니다. 문화 충돌, 언어 장벽으로 인한 갈등, 심지어 가정폭력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베라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지원의 솔직한 시각은 제가 균형 잡힌 기사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지원은 한국의 높은 경쟁률, 주택난, 노동 강도 등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도 솔직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의 취재를 통해 저는 방대한 자료와 생생한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기사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을 때마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의 핵심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편집장 세르게이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리나, 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자료는 많습니다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세르게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군. 한국. 내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 현장 경험 없이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 속에서 해외 취재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심각했습니다. 내가 편집위원회를 설득할게. 이건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 독자들은 알 권리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세르게이에게 결정을 알렸습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지원이 마중을 나왔고 제 한국 취재의 안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모스크바를 떠나기 전 저는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꿈의 나라를 직접 보러 갑니다. 그곳이 정말 당신이 말한 것처럼인지 확인하고 올게요. 소피아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단지 보지 말고 느껴보세요.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녀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서울의 첫밤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낯설었지만 묘하게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의미의 충격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 이상의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기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움직였고 역사는 놀랍도록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김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건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른 이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저를 강남 인근의 작은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며 다음 날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 여성들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마리아 코발레바였습니다. 그녀는 물리학자로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제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구소가 문을 닫았고 남편은 전쟁에서 사망했죠. 과부라는 꼬리표가 붙으니 사람들은 제 전문성보다 제 상태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마리아는 우연한 기회로 삼성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고 지원한 후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으로 힘들었지만 회사가 한국어 수업을 지원해 주었고 지금은 일상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내 능력이 인정받아요. 러시아에선 그저 과부였죠. 마리아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라는 벽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공정한 기회는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 여성들의 자조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의 리더 안나는 39살의 러시아 여성으로 3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완전히 고립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시작했어요. 누구도 혼자여서는 안 되니까요. 안나의 말에 다른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도 있었고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서로를 돕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여기 와서 가장 놀란 건 거리의 안전이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밤 12시에 아이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의료 시스템이요. 다른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즉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기다릴 필요도, 뇌물을 줄 필요도 없죠. 모임이 끝난 후 안나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집값은 비싸고 노동시간은 길죠. 하지만 차이점은 여기선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최소한 작동합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지원은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어떤가요, 서울은? 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희망이 있는 곳 같아요.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 노력이 존중받는 곳.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안나에게 연락해 물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안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방문은 하겠지만 살기 위해선 아니요. 이건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간 후
저는 과연 같은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 같은 거짓말로 가득한 뉴스를 전할 수 있을까? 이 취재는 단순한 기사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일이나 페트로바였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이 제 의식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세르게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땠어? 기대한 만큼이었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복잡했죠.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기사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찾아서 러시아 여성들의 한국행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려 노력했지만 제가 경험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르게이는 제 초안을 읽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너무 긍정적이야. 마치 한국 홍보 기사 같아. 우리 독자들은 이걸 애국에 반하는 내용으로 볼 거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본 현실이에요. 장밋빛으로 포장한 게 아닙니다. 세르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기사는 위험해. 더 균형 잡힌, 아니, 더 비판적인 내용으로 수정해야 해.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쓰고 싶었지만 그것이 가져올 위험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여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저는 그저 편안함을 위해 타협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래의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하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세르게이를 위해 더 균형 잡힌 버전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기사를 게시한 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블로그를 확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새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수천 번 공유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놀랍도록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공감했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라거나 서방의 선전에 속았다는 등의 비난이었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해외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기사는 빠르게 번역되어 여러 국제 뉴스 사이트에 인용되었고 곧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르게이는 당혹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넌 항상 고집이 센 기자였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해. 위에서 눈을 돌리고 있을 거야. 일주일 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각지에서 편지와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 미망인들, 싱글맘들, 그리고 단순히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여성들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당신의 기사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는 확신을 주었죠. 또한 저는 한국에서 만난 여성들에게도 기사를 보냈고 그들의 지지 또한 받았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것은 한국 대사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식 행사에 초대했고 한국과 러시아 문화 교류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접촉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는 제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여성과 이주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은 여학생들이었지만 교수들과 다른 언론인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전했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예상대로 비판적인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떠나라는 선동 아닌가요? 한국의 어두운 면은 왜 다루지 않았나요? 이런 기사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존재하는 현상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여성들이 왜 떠나는지, 그들이 무엇을 찾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것은 선동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는 선택의 자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죠. 강연 후 한 노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래전 소련 시절, 나도 해외에서 본 것을 그대로 전하다가 큰 곤란을 겪었소. 하지만 결국 역사는 진실의 편이었지. 그 말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세계 언론인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제 경험을 나누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 존엄, 그리고 선택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경은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었네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취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지 이상한 통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훨씬 더 깊고 보편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안전, 존중, 기회. 이것들은 국적이나 문화를 초월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젠가 다시 그곳을 방문할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서 제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